이런 것들을 다 내세하고 응징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뭐예요? 이학적 검진하잖아요. 근골격계적인 검진, 움직임 체크, 근 길이 검사, 다양한 거 우리 할 수 있는 걸 할 거예요. 하고 나서 검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근육이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관절 손상이 있으면 운동을 하거나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시켜 주거나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환자의 주 증상이 감소됐어요. 감소되고 나면 또 어떻게 와요? 재발합니다. 재발해서 다시 통증을 호소해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게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 vicious circl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중 어딘가에서 이거를 끊어줘야겠죠. 끊어줘야지만 이 환자가 재발하지 않고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거고 또는 왜 이런 게 발생할 건지에 대한 왜 이런 게 재발하는 건지에 대한 원인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증의 원인들 뭐가 있을까요? 다 배운 것들일 거예요. 근육의 단축,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거나 근육이 약화되거나 자세가 나쁘거나 퇴행이 오거나 움직임의 메커니즘이 무너지거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할 거는 bad posture, 안 좋은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세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조금 넓은 시선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뉴만 키네지올로지 아마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봤을 내용일 겁니다. 중력선이라고 할 거예요. 라인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죠. 이걸 굳이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책 보면 나오니까 스토익 프로세스부터 앵클의 전방을 향해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런 중력을 가장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구조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가장 우리 몸에 중력을 많이 받아줄까요? 우리 몸의 구조 중에 척추의 커브. 척추의 커브라는 커브 자체가 우리 몸에 가장 큰 부하를 받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실험을 하면 디스크는 실제로 우리 수직 부하의 20%도 안 받아요. 나머지는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곡선 자체가 수직 부하를 스프링 역할을 통해서 받아주게 된다. 우리 디스크 많이 임상에서 언급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허리 아프면 디스크 아니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디스크가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력이 없는 상태, 즉 우리는 항상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에 대항하기 위한 요소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중력을 받아줄 수 있는 첫 번째 구조물이 이러한 커브라는 겁니다. 그럼 커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텐트 친다고 가정할게요.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쳤는데 좌측과 우측의 줄이 서로 양쪽이 팽팽하게 되면 이 기둥, 텐트가 정상 위치에 서 있겠죠. 그러나 한쪽으로 힘이 증가되거나 한쪽으로 힘이 더 많이 기울어지는 힘이 발생하게 되면 요 텐트가 기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반대쪽에 있는 줄만으로는 더 이상 어느 지점부터는 당겨질 수가 없겠죠. 아니에요? 끊어지겠죠. 원래는 줄 두 개로 양쪽의 밸런스를 잡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많이 넘어가게 되면 한쪽의 줄만으로는 요거를 버텨줄 수가 없겠죠. 넘어가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다른 한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잡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또 도와주러 또 누군가 와야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 몸에서는 compensation,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적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적 움직임 왜 발생해요? 짝다리 왜 짚어요?
힘들어서 잡거나 균형 잡으려고 중심 잡으려고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자 1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 배웠습니까? 1학년 때 해부학적인 면에서 좀 넓게 보자는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짧게 할 거니까 우리 해부학적인 면은 크게 세시탈, 프론탈, 트랜스버스 플랜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시탈 플랜에서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세시탈 플랜에서의 커브가 이런 곡선의 형태가 없어지게 되면 이 감소한 세시탈 커브의 곡선만큼 어딘가에서는 보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커브에서 1차적으로 부하를 못 받게 되면 이 부하는 어딘가에서 받아줘야 되는 보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받냐? 세시탈에서 받다 도저히 못 받으면 이제 프론탈 플랜에서 보상을 하게 돼요. 그 다음 프론탈 플랜에서 더 이상 보상을 하다 못하면 트랜스버스 플랜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발생하는 이렇게 척추가 많이 휘어 있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세시탈 플랜과 프론탈 플랜이 모두 무너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이 이거 오른쪽이네. 오른쪽이 컨벡스고 왼쪽이 컨케이브예요. 오른쪽이 볼록하고 왼쪽이 오목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근력 강화, 왼쪽은 스트레칭. 단순하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척추가 변형되어 있거나 프론탈 플랜에서도 이렇게 척추가 변형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시탈 플랜에서의 변화를 먼저 잡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수 감이 잡힙니까? 그냥 수업할까요? 자, 이것처럼 마찬가지. 적당하게 무너질 때는 어느 정도 무너질 때는 우리 몸이 이러한 팽팽한 줄 하나 근육의 힘에 의해서 버팁니다. 근데 이 근육의 힘도 못 버틸 만큼 이 점차 우리 척추나 관절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관절의 보상이 있지 않으면 완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변화되는 순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방금 얘기했던 세시탈, 프론탈, 트랜스버스 플랜 순에서 움직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세시탈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에서 못 받으니까 다른 관절의 보상으로 프론탈 플랜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프론탈 플랜에서 다른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몸을 비틀어 버리는 형태의 척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측만증 있는 학생 본인인가? 100% 블랙벨일 거예요. 100% 블랙벨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이런 엑스레이가 이런 엑스레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에는 컨벡스 사이드의 트레이닝, 컨케이브 사이드의 스트레칭 이렇게만 접근을 했겠지만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세시탈 플랫에서의 접근을 1차적으로 잘 염두해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른 자세 하려고 어떻게 해요? 등 과도하게 이렇게 펴고 앉아있죠. 힘 빼면 완전히 무너지고 또는 펴려고 하면 과도하게 젖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등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 카이포시스 플렉션에 대한 등 모양이 없어지게 되면 등 입장에서는 익스텐션으로 변형된 거라고 봐도 되겠죠. 원래 플렉션인데 과하게 펴졌어. 그럼 이걸 플랫이라고도 하지만 평평하다고도 하지만 익스텐션 변형이라고 일컬어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소라식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도핑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걸 또 보상을 합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룸버에서 감소된 소라식의 커브를 보상을 합니다. 그럼 룸버는 원래 기본적으로 로더시스, 즉 익스텐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소라식의 움직임의 감소로 인해서 룸버가 이걸 대신 움직임을 대신하기 위해 플렉션 변형이 일어나요. 이해되십니까?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움직임만큼 다른 데서 움직임을 보상하게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룸버의 움직임에, 즉 룸버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로도시스 커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감소된 로도시스 커브를 또 어딘가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보상을 어디서 하냐? L5나 S1에서 보상을 해서 과도하게 꺾고 있는 형태의 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랫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L5에 척추 눌림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위쪽에 감소된 커브를 아래쪽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플랫백인데 L5에 디스크가 있을까? 왜 디스크가 굉장히 눌려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움직임 감소된 거 밑에서 보상했고 또 위에서 움직임 감소된 걸 밑에서 보상했어. 연쇄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 점차 부하가 밑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소라식이 카이포시스에 대해서 플랫하게 변했습니다. 소라식의 감소된 카이포시스를 위쪽에서 보상하는 경우, 목에서 보상하는 경우는 목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로도시스가 플랫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일자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라식의 감소된 움직임이 목의 일자목을 유발하게 되는데 머리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일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머리의 무게 때문에 목이 앞으로 자꾸 나가요. 그럼 어떤 변형이 일어납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북목의 변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 기전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인접한 관절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들 임상에 나가면 많이 볼 건데 일자목이네요. 거북목이네요. 라고 진단을 받고 왔어요. 자, 단순 일자목이니까 우리 익스텐션 트레이닝만 시키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북목이니까 칭인 시키는 트레이닝만 시키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주 증상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고, 제가 결국 말하는 거는 조금 넓게 봐라, 넓게 봐라. 이런 식으로 몸의 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넓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척추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내려가서 지우고 시작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골반이 안테리어 틸팅 됐습니다. 골반이 안테리어 틸팅 됐어요. 그러면 무게 중심, 무릎은 익스텐션 됩니까? 플렉션 됩니까? 익스텐션 되겠죠. 자연스럽게 백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해요? 백니가 있으니까 단순히 햄스트링 강화하면 백니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골반이 안테리어 틸팅이 과도하게 돼 있으면 백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넘어가자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안테리어 tilting되게 되면 힙은 상대적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발부스 니와 같은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부스 니가 나타나요. 그럼 발은 프로네이션 됩니까? 슈피네이션 됩니까? 프로네이션 변형이 일어나겠죠. 발의 프로네이션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안쪽 세로 아치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고요. 안쪽 세로 아치가 무너지다 못해서 점차 퇴화가 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지 예반증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무지 예반증 환자가 있네? 아치 환자가 있네? 라고 하면 이 환자를 발부터 볼 게 아니라 또는 발가락부터 볼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정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순차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야 발 아치와 발가락 변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뭐 아치 트레이닝 한다고 발 이렇게 막 쪼는 트레이닝 막 한다고 해요. 실제로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무지예반증이라고 해서 엄지 사이에 어덕션 된 거를 에이비덕션 시킨다면서 트레이닝 시킵니다. 잘 효과가 없어요. 왜?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진행됩니다. 그럼 반대로 골반이 포스티리어 tilting 변형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너무 공정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은 상대적으로 바루스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바루스 변형은 체중을 바깥쪽으로 딛게 되는 요족과 같은 형태의 변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을 바깥쪽으로 싣고 걷는 형태의 모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은 걸을 때 체중을 바깥쪽으로 싣고 걷네? 그러면 발을 프로네이션 시켜서 안쪽으로 체중을 딛게 해서 걸어야지 이게 끝이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위쪽 관절에서 어떻게 우리 순차적으로 관절이 무너졌는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 아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폭넓어질 거라고 예측됩니다. 요거는 통상적인 내용인데 발 강의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우리 발 변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평발 많이 얘기하죠. 평발, 플랫풋. 플랫풋도 자 종류가 그냥 단순히 발이 프로네이션 되면서 무너진 변형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패턴의 발 변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발 변형이 이렇게 꺾인다 해서 꺾인 것처럼 보이죠? 꺾였다 해서 크니크 풋이라는 꺾인 발 안쪽에 나비큘라와 찰루스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크니크 풋 형태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메타타절과 칼카니오스 사이가 멀어지는 플레이트 풋 형태의 변형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안쪽에 인터메타타잘 조지 사이가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변형인 스프레인 풋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면 다 같은 평발이 아니라 어떤 형태에 가까운 평발인지를 보고 재활이랑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너무 인상적인 얘기니까 패스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발 변형을 보던 무릎 변형을 보던 골반 변형을 보던 척추 변형을 보던 우리는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척추부터 발끝까지 동시에 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발은 우리 체중의 몇 퍼센트를 딛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니까 100%? 0%? 네, 여러분 생각. 정답은 아니에요. 70? 몇 프로 정도 딛고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할까요? 10%? 50%? 100%?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정답도 아니에요. 왜냐면 많은 연구에서 이게 퍼센테이지는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적게 보는 데는 대략 10%고요. 많게 보는 데는 대략 2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발이 그 정도만 먹고 딛고도 우리가 중력에 대항해서 살 수 있냐? 쉽게 예를 들어 줄게. 우리 고층 건물 있죠? 고층 건물이 맨 밑에가 부하가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건물이 다 피라미드 형태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63빌딩이나 우리 요즘 고층 아파트들 보면 다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죠. 그 이유가 중력은 항상 위에서부터 부하가 내려오게 되고 위에서부터 부하가 분산되면서 자꾸 퍼지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고층 건물이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또 과도한 비만 같은 경우도 이게 다르죠. 정상적인 표준 체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고요. 뭐가 됐든 발 변형은 왜냐하면 많은 여러분들 초반에 접근하는 방식이 발 변형, 손 변형, 무릎 변형 이런 다양한 변형을 볼 겁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가 발 변형이 발 모종이기 때문에 발부터 접근을 하자면 이러한 발이 왔으니까 발만 어떻게든 늘리고 운동시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임상에서 나가서 배우려고 하면 조금 돈을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조금씩 접근을 하는 방식을 알고 나가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 본 강의는 오늘 할 거 없어요. 그냥 용어만 정리하고 하면 됩니다. 딱히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시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앞부분 살짝 언급하고 갑시다. 구두는 언제부터 생겼나? 역사부터 보면 대략 고대기 이틀 때부터 신었대요, 샌들을. 그리고 군인 출신의 황제 칼리라고 하는 황제가 장화를 신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르네상스에서 구두라는 형태가 가장 보편하게 세계에 나왔고 점차 발전이 이루어졌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두의 구성은 그림에서 친절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두창, 구두, 어퍼, 그리고 안감과 무관음제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인솔과 아웃솔. 본창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솔이라고 해요. 아웃이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걸 뜻하겠죠? 바깥에 있다 보니까 지면과 닿는 부분을 본창이라고 하고요. 중창은 영어로 인솔이라고 해요. 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발바닥과 닿는 부분을 인솔, 중창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언급되진 않을 거예요. 필러는 본창과 중창 사이를 메꾸는 텔의 부분을 이제 필러라고 하는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나오진 않을 겁니다. 볼은 구두창의 가장 넓은 부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우고 가로 부분을 우리가 볼이라고 하고 밑에도 나옵니다. 슈 브레이크라고 하는 라인을 여기 사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슈 브레이크 라인이에요. 요게 볼 라인. 요 사선이 이제 슈 브레이크 라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토우 스프링은 앞쪽에 이렇게 떠있는 모양을 토우 스프링이라고 해서 발끝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발끝대기, 지면에서 발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토우 스프링이다. 정리를 하시면 부분. 자, 몸쪽 부분은 굽의 윗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윗부분을 이제 몸쪽 부분이라고 하고요.
원쪽 부분은 밑에,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원쪽 부분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어퍼입니다. 어퍼는 지금 여기 앞날개와 뒷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 뒷날개는 안쪽과 가쪽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자 우리 발목, 지금 여러분들 발목 보세요. 메디알 말레우스가 있고 라테랄 말레우스가 있습니다. 어느 쪽 말레우스가 더 높습니까? 안쪽 말레우스가 높아요? 가쪽 말레우스가 높아요? 안쪽 높아요. 가쪽이 높아요? 안쪽이 높죠. 안쪽이 높기 때문에 요 어퍼의 뒷날개 역시 안쪽이 높게 제작되어 있고 가쪽이 상대적으로 낮게 제작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해법적으로 보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구두의 수정, 구두의 보조기 또는 깔창이 왜 필요하나? 큰 틀로 보자면 서 있거나 움직일 때 여기서 말하는 보행 시에 균형을 유지하기에 쉽게 도와주게 되겠고요. 두 번째, 정상적으로 체중을 지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즉 발이 안쪽으로 누워지는 사람은 안쪽을 올려서 바깥쪽으로 체중을 실게 해준다든가,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린 사람들은 바깥을 높여서 안쪽으로 체중을 실리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체중 지지를 하기 위함이고, 또는 보행 시에 부하가 많이 실리는 부분에 부하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균형 유지, 균형 유지, 보세요. 그리고 생체 역학적인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냥 걸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토스프링과 같이 발끝대기,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토스프링 자체가 발끝을 약간 들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힘을 들여도 쉽게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목이나 보행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유지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구두의 수정의 목표는 뭐냐? 정상적인 체중 부하점에 골고루 체중을 분포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 체중 부하점은 어떤 게 포인트냐? 첫 번째, 다섯 번째, 반어리뼈, 머리, 그리고 마지막 발 뒤꿈치뼈, 칼카니우스, 요 세 개의 포인트에 삼각형 형태로, 삼지점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형태로 체중을 쉽게 하기 위함이 목표다. 구두의 수정은. 이렇게 하고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